이제 코로나도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못했고요. 이게 우리 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또 여파가 좀 있고 해서 뭐 비대면 상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성에서도 이렇게 7개 지역, 고성뿐만 아니라 7개 지역에서 시민 강좌, 국민 강좌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고성이 아주 참여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다 못 가셨지만 탐방 때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탐방을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맞죠? 전님 얼굴 익숙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탐방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마이크 잠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계속 켜야 되죠? 네.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 때문에 수음을 해야 돼서 잠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탐방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등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신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내빈 오신 분들 중에 인사 말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장님 김영국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잠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제가 2017년에 그때 이제 문화재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100대 과제중에서 국복지가 가야사 보건 정부 그때부터 한참 가야사 보건과 세계유산지구 등재가 한번 준비되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시군인가 그렇게 진행하다가 고성하고 세계 시군 늦게 합류했는데 혹시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지휘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늦게 합류한 이 고성국민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하는 보람만큼 결과도 잘 나올 것 같고 2022년에 유산 등재가 되면은 이게 계신 여러분들은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그 문화관을 하고 있으면 가장 큰 보람이 있고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방문을 하셨는데 화면 안 나오시고 좀 배우림 팀장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단의 이정혜 주무관님도 같이 나오시고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광장을 개최를 해주시고 또 탐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우리 등재를 위해서 가장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서로 또 격려하시면서 또 응원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또 회장님, 황성민 회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많이 참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쁜 시간을 행사를 미처 마치지 못하시고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 성악동 고궁이 기필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저희 우리 고성 국민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고고수호당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보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게 시민들, 국민들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중학생들이 골든벨 했습니다. 가야 역사 골든벨. 여기 고성도 나왔습니다. 고성 회화 중에 한 명 나와가지고 끝까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쉽게
시상권에는 못 들었지만 전부 다 1.2점 차입니다. 학생들이 유네스코 등재에 의해서 또 고성군에 대한 문제들을 낼 때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치열하게 막 접전을 벌이면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1등, 2등 가릴 때는 진짜 한 20문제 가까이 내가지고 억지로 이제 1, 2등을 가렸습니다. 학생들도 참여 열기가 뜨겁고요. 우리 국민들도 같이 배우면서 더욱더 깊이 또 이 지역을 사랑하면서 알리고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 이영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과 교수님이신 이영식 교수님 자료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장례 마이크를 장례 마이크를 이거 쓰셔야 돼요. 장례 마이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도 찾아가는데 또 그리고 공사 다망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내가지고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그 요리에 진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아니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좀 다르겠지만, 특별히 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쵸? 지난번에 이 같은 거 들으신 선생님들 계시죠? 손에 쥐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황 회장님이 부탁을 했을 때, 지난번에 했는데, 한 걸 또 합니까? 그랬더니, 들어도 잊어먹기도 하고, 또 안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해도 될 거라고 그래서, 인석 삼아서, 수락을 하고, 여러분들을 뵙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야모험을 세계 추진단, 줄여가지고 제가 가세 추진단이라는 말을 써라그랬는데, 참 잘 안 쓰네요. 그 말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또 전달도 빨리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세 추진단 일을 처음부터 참관을 하고 있는데 참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야보험군이 어떤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면 OUV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 잘 못하는데 Outstanding Universal 뭡니까? Value라고 그렇죠. Outstanding 드러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 Universal 세계가 아니고 우주랍니다. Value 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아닌 우주가 인정하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우리가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옆에 성악동 고궁군이 있는데, 성악동 고궁군 바라보고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바라보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라의 왕릉도 그렇고 고구려의 벽화고궁도 그렇고, 특히 고구려의 벽화고궁은 이집트의 벽화고궁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만, 아주 왜소하죠. 그런데 같은 세계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유산 그러면 보고서 하는 감탄사가 첫 번에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가야고궁군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 11가지,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유산의 추진단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신청서에 대한 일부 저의 포함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불만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청서에 포함되는 세계유산적 가치 몇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세계유산적 가치 몇 가지 섞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송악동고분은 사진을 표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왔으니까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12가지의 항목이 있겠군요. 여기 OUV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그러죠. 현저하게 드러나는 세계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이 항목을 잘 추출해야만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이 정도 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그동안 경과였습니다. 2011년에 경북 고령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경남에서 김해하고 함안이 마리산고분군하고 그 다음에 대성동고분군, 고령 같은 경우는 지산동고분군을 가지고 우리 세계유산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북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경남이 뒤따라 시작을 했고, 어쨌든 처음에는 경북, 경남이 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5년 3월에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됩니다. 잠정 목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신청만 하면 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경남이 좀 재빨랐죠. 거의 같은 3월인데 뭐 하루가 이틀 차이로 경남이 먼저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경북의 지산동고분군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경북하고 경남이 따로따로 똑같은 가야고분군을 가지고 세계유산을 등재해달라. 그리고 신청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가야고분군으로서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해서 하나만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 따로 경북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합해서 가야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 처음에 가야고분군 괜찮다 그래서 문화청에서 우선 등재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남, 경북, 김해, 함안, 고령, 문화재청 이래가지고 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면서 이제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14일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저는 가세 추진단 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잘 활용은 안 하네요. 그래서 가세 그러면은 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이지만 렛츠고라는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봐요. 실제로 쓰시다 보면 되게 길죠, 이름이. 그렇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 등재 추진 위원단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한 말로 쓰고 좀 더 이렇게 국민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가깝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점잖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세 추진단을 출발을 시켰는데 그 7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우선 등재 추진하겠다 하는 대상에서 보류를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유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기는 자연유산으로 뭐 갯벌이라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또 옛날에는 설악산도 하려고 그랬다가 또 퇴짜를 맞기도 했고요. 뭐 서원이라는 것도 있고 산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유산위원회 이거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위원회입니다. 저쪽에 원래 본부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청의 위원회에서 보니까 가야고분군이라며. 근데 가야고분군인데 왜 김해, 함안, 고령 3개밖에 없냐? 이 사람들이 가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귀로 귀동량으로 듣기에는 육가야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적어도 가야에 6개 나라는 있고 6개 나라가 조영했던 고분군들이 다 있을 텐데 왜 3개 나라만 등재를 해야 되느냐? 가야 고분군이라고 하는 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 아니냐? 그런데 왜 뭡니까? 그 3개 시군만 이제 전부 다 군이군요. 3개 군만 시군이죠. 김해시니까 보면 3개의 시군만 뭡니까? 등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17년 얼마 안 됐죠? 보류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대책 전문회의를 전문가 회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했더니 그래도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요 3개 고분군에 더해서 고성 종합동 고분군, 창녕 교동 종현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남원 유공이 두랑리 고분군을 추가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전체 번역에 그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물질 자료가 유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포함으로 시켜서 추진을 했죠. 그래서 신청서를 내는데 작년 7월에 다시 또 보류가 됐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건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3개 고분군의 공통점이라든지 가치를 중심적으로 서술을 했는데 거기에 4개 고분군이 다시 들어오니까 공통점을 같이 추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끼는 고성성악동 고분에서는 순장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고령 직산동 고분군, 김해 대동동 고분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치의 하나, 의유부위의 하나를 순장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고성 성악동 고분에서는 순장의 증거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죠. 그럼 이 의유부위를 다시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뭐 한 1년 반 동안 작년 9월이죠. 까지 천신망고 끝에 고생을 해가지고 아까 뭐 인사하신 분이나 그렇죠. 이 가세 추진단 분들 천신망고 끝에 일단 다시 우선 등재 추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사가 언제라고요? 내년에 하여튼 뭐 실사가 있고 그 다음 해에 그렇죠? 22년인가요? 22년 7월이겠죠? 22년 7월에 결판이 납니다.
아마 2011년부터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2022년 7월에 결판이 나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결코 짧지 않은, 그리고 또 참가하는 지자체도 되게 많죠. 그렇죠? 7개 지자체에다가 문화재청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있죠?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나쁜 일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가야사 연구자들은 오히려 등재가 늦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언제 2011년 이전에 또 물론 그 좀 더 전이겠지만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었습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정비하거나 또 그걸 문화관광의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잘 그런 데에 소극적이었죠.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저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발굴조사도 하게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정비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시민들 봉사활동을 하시듯이 시민들의 참가를 통해서 이 가야, 고분군 그리고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확 많이 바뀌게 되고 뭡니까?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저희들은 경제가 좀 빨리 되면 우리 또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이 길게 가야의 가야 고분군,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12가지 정도 이른바 오유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하는 오유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리와입니다. 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고구려의 벽화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고분의 규모라든지 벽화의 내용이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또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피라미드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지하 구조에 여러 방들 통로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구려 벽화는 진짜 어린아이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도 고구려 벽화 고분도 세계유산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세계유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세계유산이라고 그러면 딱 보고서 하는 감탄사가 먼저 나와야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규모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만 가지고 세계유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세계유산이 표상할 수 있는 스토리, 역사, 문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야고분군은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단적으로, 물적으로 표상, 드러내서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가야의 역사는 지구상에 우리 인류 민족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구상의 민족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표상하는 게 바로 가야고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가야 고분군이 없어져요. 그러면 가야의 역사와 문화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지구의 인류 민족 기상에 있어서 가야라는 건, 역사와 문화라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고분군을 우리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정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민족사 위에서 하나뿐인 가야의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물질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가야 고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를 가진다.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야는 골치 아픕니다. 아까 경제 과정에서 이미 나왔죠, 그렇죠? 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걸로 충족되지도 않죠.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12개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일본 서기에도 562년 단계에 보면은 또 그 정도, 그렇죠? 나라들이 가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러면 뭔가 한 덩어리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야는 12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그러니까 정치체는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의 단일 정치체는 아닌데 공통의 문화권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할 때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장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어디는 순장이 있고 어디는 순장이 없습니다. 또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같이 가야의 역사가 그랬어요. 뒤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데는 뭉쳤다가 어떤 데는 헤어졌다가 각각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모였다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말하면 가까이 아니고 좀 비슷한 그런 역사를 말한다면 그리스 같은 거겠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아테네 리그라든지 스파르탄 리그라든지로 해서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문화 또 그리고 그 문화를 드러내주는 가야 고분군이야말로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키워드로 설정을 해서 가야 고분군을 어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토기 보시죠. 아니요. 토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가야 토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신라 토기입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한 80%, 90% 정도의 확률로 요 2단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그 대각이라고 그러죠? 다리 부분에 창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로 뚫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에 이게 서쪽에 이게 동쪽에 이게 서쪽에 이게 동쪽에 그렇죠?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 교동 송현동 부분을 같이 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에 교차된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다양적인 특징이 아니고 신라적인 특징이라고 말해도 근데도 우리는 이거를 다 가야 문화권으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앞뒤 중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토기뿐만이 아니다. 그다음 또 무덤 만드는 방식도 다 달라요. 여러분 책자 없을 겁니다. 아침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만의 말단 13호분입니다. 바로 이거 얼마 전에 발굴했었던 여기 이거 전부 바위죠. 여기부터 흙을 쌓아 올려서 봉토를 만들었는데 사실 원래 봉토 전체는 여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자연의 안반. 고안반대 조성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높은 부분까지 안반을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깎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얹었습니다. 그럼 무덤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안반대라고 하는 축성 방법, 추경 방법이 근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김해 대동동 모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5세기 초인데요. 5세기 초에 이 부분 같은 경우인데 위에 물론 훼손이 돼서 그렇지만 이 봉토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 고분을 발굴한 고고학자는 봉분이 동그랗지 않고 방대형이었다. 네모난 얕은 정도의 아주 얕은 그런 봉토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무덤이 아니고 여기는 네모난 무덤이었던 거죠. 겉에 외형에서 보면 김해 대성당 보면은 아마 그런 봉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고전 지산동 44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야고분이죠. 석실을 만들고 뭐 여러 개 석실이지만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의 봉토를 씌우는 거죠. 자, 고성은 어떻습니까? 고성은 이게 지금 최근에 발굴된 7호분이죠. 그렇죠? 송악동 5분은 7호분인데 위에 삭평이 돼가지고 원래 주체부, 주인공이 묻혔던 부분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서 이 봉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위에 주인공의 공간이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훼손하지 말라고 이런 봉토를 다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가면서 조사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그렇죠? 이 주인공 공간이 없어졌다는데 운 좋게가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사실은 조사를 위해서 고성의 다야인들이 봉토를 고분을 축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이건 허락을 해줬어요.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커다란 도랑을 두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산을 만들고 다시 그걸 파가지고 그 다음에 매장 유물을 만듭니다. 다르죠? 여기는 다 만들고 위에 씌우는데 여기는 다 만들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다시 무덤을 묻는 거죠. 그렇죠? 조성, 함안, 김해, 고려 무덤 만드는 방법이 다 지각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른 집안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무덤을 만들 때 각 집안마다 어떤 특징들이 고집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에서는 탈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칠성판으로만 유해를 내리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탈관 안 하죠. 선생님, 우리는 탈관 안 하죠. 관째로 요들이죠. 매장할 때. 예. 응. 그러니까 우리는 탈관하는 습관이 잘 없어요. 근데 서울 그리고 충청도 이런 중부 지역에서는 관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다음에 탈관을 합니다. 관을 벗기고 칠성판 위에서만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봉투를 쌓고 관은 밖에서 태우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매장 방법이죠. 지금도. 그런데 고성도, 함안도, 고령도, 김해도 봉투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고분 만드는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가야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런데도 고려시대 삼국유사의 이런 스님은 대가야라고 했고 소가야라고 했고 금관가야라고 했고 아라가야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스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스의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이런 나라였던 걸로 우리가 이 가야고문을 설명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요게 7호분 발굴 그림이고요. 요게 8호분 조사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참 고성분들은 진짜 이 토목 기술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주로 흙만 쌓아 올리는데요. 이 쌓아 올릴 때 이렇게 원래는 그 토나 이게 뭡니까 보따리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그걸 쭉 쌓아 올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디 홍수 났을 때 그 모래주머니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 주머니가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모양으로 남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발음을 조사하는 토낭 뭡니까? 뭐야? 주머니 낭자가 아니고 토괴, 그렇죠? 흙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토괴로 해가지고 쭉 위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걸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쌓고 이 뭡니까? 이 토괴와 다른 토괴와 사이를 이런 식으로 처음 여기다가 흙을 부어놓고 다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부어놓고 흙을 넣고 다시고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화로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죠. 이거 고성분들이 이 흙들이 똑같은 마사토라고 하면 위에서 누르면 서로 밀려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마사토 그 다음에 뭡니까? 뻘층 그 다음에 마사토 이런 식으로 쌓으면 이 뻘층 같은 흙들이 세멘트 효과를 가져가지고 밀려나지 않고 들러붙는 거죠. 이 고성가을 사람들은 이런 토목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똑같은 가야인데 나는 토목 기술을 가야 고분을 만드는 토목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가야 문화권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 세계유산위원회에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역사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1시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김해 저녁 강연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일단 조금 그것보다는 여유있게 여러분 여유있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한단 말이야 이러고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여유있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 요 7개 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린
톡이라든지 또 부분 축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까지 지금까지 가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야 연맹에 대해서는 입에서 저절로 나와. 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가야사에 대한 저술이 5줄밖에 안 돼 있어요. 수로왕 어쩌고 시작해가지고 560년에 망하는 얘기가 5줄밖에 안 써요. 근데 그 속에 가야 연맹이 나와. 가야는 연맹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씀드릴 시간은 진짜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가야 연맹체설 이것 때문에 가야의 남은 어떤 다른 나라들 뭐를 제외한 간단히 말하면 김해하고 고령을 제외한 가야 문화권의 다른 가야의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는 무시되었던 거죠. 왜? 가야는 전체가 다 하나의 단일 연맹체로서 맹주가 전기에는 김해, 후기에는 고령이다. 딴 것들은 볼 것 없다. 아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뭡니까? 가야 연맹 나오고 맹주 얘기 나오고 김해하고 고령 얘기만 나오죠. 12개국 이상 되는 가야 문화권을 형성한 각각의 정치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회에서는 가야 연맹설, 특히 단일 연맹체설은 폐기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죠. 가야 제국, 가야 엠파이어 아닙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얘기한 제4제국. 그거는 엠파이어죠.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신라, 백제, 고구려도 엠파이어가 아닌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고구려는 엠파이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신라, 백제도 엠파이어가 아닌데, 가야에다가 엠파이어를 쓰면 곤란하죠. 그럼 뭐, 여러 제자죠, 그렇죠? 가야의 여러 나라들. 그래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 가야 각국사로 구성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 학계가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해야 된다. 대한민국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67번 과제로 선정이 된 그런 사이에 보니까 가야사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12개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각각의 나라들도 전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야 연맹설이 아니고 가야 제국사론으로 지금 우리는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가야 제국사론을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야 고분군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따로죠, 따로. 그럼 도대체 왜 하나의 가야로 얘기를 하냐, 하나의 덩어리로 얘기를 하냐, 또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과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분명히 중국 사람의 눈에서 볼 때에 삼한, 세 개의 한의 종족들이 구성한 집합을 마한, 변한, 진한 세 개로 나누는 거죠. 그 중에 변한의 12개 나라, 그 속에 시간이 지나면 가야의 12개 나라로, 사실은 그 변한의 12개 나라가 전기 가야의 12개 나라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한 12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연구자로서는 전기 가야의 12개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친연성이라든지 또 가까우니까 서로 교류가 백제나 신라권보다는
더 빈번했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도 제가 김해에서 지금 여기 고성에 왔는데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빈번했던 거죠. 이런 사만의 중국인들이 보는 사만의 구분에서도 변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친연성과 교류성이 확인돼서 따로 또 가치 중에 가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을 하나의 가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 가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건국신화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해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구지봉에 알 6개가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깨진 게 머리 숫자 나타나는 노자. 제일 먼저 나타난 우두머리가 수로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령 같은 경우에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태양에게 감응되어가지고 두 형제를 낳는데 그렇죠? 그게 대가야와 금강가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정치적으로 사실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전자는 김해가 좀 잘 나갈 때 자기 주위에 있는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내가 최고 맞이다. 라고 하는 김해 중심의 용비어차 청가를 우리 건국신화에서 보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아까 두 개의 형제가 태어났는데 둘 형제가 태어났는데 형이 고령의 대가야고 그 다음에 동생이 금관가야다 라고 한 건 구기가야 시기에 있어서 대가야가 다시 잘 나가기 시작했을 때 자기 중심으로 가야 전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용기어 청구가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입니다. 자, 이건 그냥 건국신화가 아니고 김해를 중심으로 고령을 중심으로 또는 하만을 중심으로 뒤에 얘기하면 고성도 될지 모르겠죠. 고성을 중심으로 가야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움직임 속에서 가야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마련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건국신화에서 볼 때 바로 가치라고 하는 이런 요인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좀 많습니다. 우리가 허상팔국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건 틀림없는 구도죠. 오자포구, 칠포구, 사물국군의 8나라, 호상팔국이죠. 대가의 8개 나라죠. 8개 나라가 가라하고 김해의 가락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그랬는데 김해의 가락국이 혼자 이겨낼 수 없으니까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서 신라와 함께 호상팔국의 도전을 물리치죠. 물론 이 전쟁에서는 고사포국,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기죠, 그렇죠? 이 고사포국 등의 3개국은 2차 전쟁에서, 뭐 이건 1차 전쟁이지만 2차 전쟁에서 이 나라들은 울산까지 진출했죠, 그렇죠? 아마 해운대 앞을 지나가지고 저 올라가서 울산까지 힘이 없는데 무거운 걸 줘가지고 네.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그런 거죠. 요거는 호상팔국이라는 가치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말로 호상팔국 연맹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 8나라가 뭉쳐서
그 다음에 또 도전한 건 누구예요? 김해 가라국이죠, 그렇죠? 이거는 가야끼리 싸운 거죠, 그렇죠? 가야가 전체 단일의 운명 공동체로서 뭡니까? 가야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가야끼리 싸운 거죠, 저희 전쟁은. 자, 이거 어떻게 해? 역시 토상팔국이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김해하고 싸우는 따로.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면 544년 1차 백제에서 사비회의, 2차 백제 사비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9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9차는 1차 사비회의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참가를 했어요. 541년에 가야의 사신들이 백제의 부여에 가가지고 백제에 성화하고 외교를 한 걸 고성 구차국 사람들은 봤죠. 이 고성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는 참가를 합니다. 고성이 이 외교상에 취한 그런 스탠스, 위치라고 하는 거. 위치라고 하는 건 하루 3년 사이에도 바뀌고 있죠, 그렇죠? 가야 여러 나라들은 가야 각국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런 외교도 전개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따로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기위에 다 몰려가는 거 가치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따로 또 같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통성, 분립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가야 보분군 얘기할 때 백그라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망할 때도 그렇죠, 망할 때도. 전부 따로따로 망했죠, 그렇죠? 김해 532년, 고령 562년, 하만은 아마 561년쯤 될 거고요. 고성은 언제쯤 될까요? 562년. 562년이면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실히 기록에 의해서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 562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522년 이전까지 망했던 나라들을 모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562년에 망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 가르쳐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전투로 망하는 가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은 할 거다. 큰일 났네. 예정대로 2시간 하면 되죠? 예. 그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는데, 여러분들, 쉬어야 됩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예, 계속 그냥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죠? 어린이들 괜찮죠? 어린이들은 또 화장실이 더 짧잖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 학생들하고 답사를 가거나, 그 다음에 박물관 대학에 여러 그 성인 강좌의 학생들하고 하면 제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화장실 절대 안 가요. 근데 우리 성인 강좌 답사를 가면 버스가 도착하면 무조건 화장실 들려야 돼요. 버스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어디 가든지 화장실 들려야 돼요. 또 쓸데없거든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가야 왕조에서 가야 고궁군이 어떻게 있지 않은가 그런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내동동 고궁군인데요. 여기에 여러 같은 봉황대를 중심으로 한 여기 분선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에 봉황토성의 라인입니다. 이게 왕궁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공도 지금 아니지만 여기 수로 왕궁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
대성동 고궁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궁과 왕릉과의 관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바로 금년의 국가 사적이 됐죠. 다야리 유적입니다. 이게 마리산 고궁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문의 고궁군이라고 하는, 여기는 동마리산, 여기는 서마리산이라고, 이 뭡니까? 함주지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왕궁의 남문의 고궁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마리산 고궁군, 서마리산 고궁군.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하만군에서 요거를 남문의 고궁군으로 국가사적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현지 조사를 받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궁군이 의미가 없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마리산 고궁군의 확장으로 우리가, 그래서 함주지에도 동마리산, 서마리산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서 고궁군의 조형이 끝나면 이쪽으로 왕궁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기존의 마리산 고궁군과 남문의 고궁군은 일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럴 때 얘하고 얘를 따로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견도 그렇게 쓰지만 아마도 이 마리산 고궁군을 추가 확대 지정을 하는 안으로 저도 의견을 그렇게 씁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가야리 유적이라고 최근에 가야의 왕궁터라고 인정이 되는 유적이 국가사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서 이 마리산 고궁군, 남문의 고궁군을 바라보십시오. 이 왕릉의 위에 나타난 등처럼 이렇게 부글부글 되어 있는 봉토, 마운트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무슨 소리가? 왕은 여기에서 살다가 죽으면 여기 가서 묻힌 거죠. 자기 조상들의 무덤들을 파노라마처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고용 지난동 고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난동 고궁군이 있는데 또 앞으로 나가 여기죠. 여기에 왕궁이,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 왕궁 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왕궁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동 고궁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역시도 이 지난동 고궁의 몇백 개가 되는 봉토분들이 구불구불하게 파노라마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여기서 묻힌 것. 또 여기에 조상들의 영혼은 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다시 내려다보고 또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관, 그런 입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집, 대개 뭐, 세계 전부 다 이 고분문이라고 하는 건 군으로 뭉쳐져 있죠. 몰려 있죠. 그래서 툼 하나가 아니고 툼스를 모아가지고 툼스와 같은 말로 투물리라고 하죠. 그래서 가야 투물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야 툼스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분군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조사한 구간들을 각각 보면 그 안 속에 무덤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으면서 앞에 무덤을
파괴하고 다시 거기 만듭니다. 근데 그런 하나씩 집단들을 이루어요. 이런 집단들은 아마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서로 중복된 무덤 사이에는 1세대 또는 2세대 밖에 안 되는 시대차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무덤 묻을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아버지 무덤을 파괴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아버지 무덤은 분명히 표식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머릿속에도 이건 우리 아버지 무덤이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파괴하고 중복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친족 집단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 우리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참 무지막지하죠, 그렇죠? 아버지 무덤 깨고서 자기가 그렇죠? 할아버지 무덤 깨고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그런 하나의 친족 집단들의 또 어떤 보고학자들은 그런 그 해석도 합니다. 2대, 3대가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2대, 3대 앞에 세력이 셌던 할아버지 무덤에 기대려고 그래서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군집들이 김해 대성상고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 우선 고향의 지난 44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각 덩어리 지침 이런 그 고문 그 순장자들의 순장 패턴들에 의해서 물이 지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은 다르지만 대성동 고문에서 확인된 군집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우리 성악동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A 고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금 주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또랑을 쭉 만들면서 이 흙을 파 올려가지고 이 산을 만들었죠. 우리 아까 봤습니다. 그렇죠? 예. 산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석곽들을 조형을 했습니다. 과연 이 주구로 둘러싸인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관계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인권이 있어서 그렇죠? DNA 조사라도 하고 하면 친족 집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없더라도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군집의 그런 형태, 군집의 의지라고 하는 건 중앙동 고분은 1호분 1A 고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B도 그렇죠. C도 그렇죠. 여기 이 속에 같이 묻어놓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군집적인 특징으로서 좀 해석을 공통점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무덤인데요. 여기 여기로 잘 안 보이지만 이 무덤입니다. 동그랗게 머리를 두는 방향이고요. 어쨌든 무덤을 설치하는 장축의 방향입니다. 이 장축, 즉 무덤을 길게 장방형으로 쓸 때 이 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지 멋대로입니다. 왜 지 멋대로인가 하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어떤 그 공통점이 있냐면 등고선에 따라서 그렇죠? 등고선에 따라서 장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스트만 대에 하다 보니까
여기는 등고선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으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축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 순응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 다른 경우처럼 무조건 다 산을 깎아내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그 평지에다가 무덤을 조성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의 장축 방향을 보면 전부 다 등고선과 평행하게 거의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축 방향 설정의 원리를 보면은 바로 이런 자연 순응적인 그런 보분권의 조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심양이지. 왜 우리 고고학자들은 이걸 정리 안 할까요?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뭔가 하면 머리 두는 방향. 내가 내 아버지 묻을 때에 머리 두는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억세로 쓰죠, 그렇죠? 이거 뭐 아무 데로나 안 놓지 않습니까? 뭐. 동쪽이면 동쪽, 북쪽이면 북쪽 이렇게 놓는 거죠, 그렇죠?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제가 가세춘단에서 학술대회 할 때 그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막 보고서 뒤져가면서 머리 든 방향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 거 김해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여기 고분이 이렇게 있으면 분성 즉 옆에 있는 김해의 진산인 분성산 쪽으로 전부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오면 공황대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 왕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분성산, 진산 쪽으로 머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요, 그냥 보고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추측을 해가지고 이게 늘어났습니다. 한 20개씩 해가지고 늘어났더니 이런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무덤은 그렇게 침향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매장을 하려고 하면서도 왜 가야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옆에 진산으로 머리를 두기 시작하다가 자기가 살던 쪽으로 머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 바뀌었다든지. 그렇죠? 이거 대성동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산, 고령 지산동 부분에서도 왕궁, 주산, 왕궁, 주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말산 부분에서도 저기 왕궁지, 그 다음에 성산 남쪽의 성산산성 쪽 성산이죠. 그 다음에 왕궁지를 다시 되돌아가죠. 그렇죠? 동학동은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전부 다 침향이 들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학동 가볼까요? 네. 여기 지금 동쪽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동쪽이라면, 그렇죠? 예. 동쪽이죠, 이 양반. 근데 이 양반은 동쪽 아니죠. 북쪽 아니면 남쪽이겠죠, 그렇죠? 교수님, 저게 주각은 동쪽을 대다수가 동쪽을 가는데 산지도 그런데 그러니까 북악은 별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니까 얹혀 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그런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그 고고학자들은 전부 다 고고서를 쓰면 그냥 동향이니 북향이니 이렇게만 기술을 했어요. 근데 동서남북의 기준은 가야인들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주산이 중심이 되고 왕궁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가야인의 입장, 가야 부분의 해석이 된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보고서에는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 근고선 레벨에 따라서 자연 수능적인 이런 매장 방식이 그리고 그 침향 결정이 중국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의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야 각국의 그 왕실의 의식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가야 보문에 오이부이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야 왕릉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김해 대성경 보문 같은 경우에는 대성경 보문을 애꾸지라고 부릅니다. 애꾸지는 애기구지입니다. 애기구지. 그리고 어른 구지는 어디? 구지봉이죠, 그렇죠? 구지봉은 어디냐? 수로왕이 탄강한 곳이 구지봉입니다. 그 후손들이 묻히는 데가 애기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조를 계승하는 의식이 대성경보문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마 마리산보문은 마리산 원래 말산이 말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끝말산인데 그래서 제가 왜 끝산이 뭐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제 강점기에도요 말이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행정구역으로 바꿔가지고 말산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산은 머리산인데 말산은 끝산이에요. 우두머리가 묻히는 머리산이 끝산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 행정명칭에다가 붙여가지고 말산리 고분군, 또 옆에 도항리가 붙어있으니까 말산리 도항리 고분군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아니다. 오히려 말산리 동항리 행정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만 아라가야의 우두머리가 묻히는 머리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마리산 고분군으로 명칭을 바꾸었었죠. 그래서 이거 우두머리가 잠드는 산, 이거 같죠?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산이 있고 주산에서도 내려오는 그 주능선을 따라가지고 왕릉들이 축조되어 있고 나머지 그 무덤들도 뭡니까? 축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주산 무슨 주자? 민주자, 임금주자죠, 그렇죠? 임금산이. 그다음에 여기 주산에 있는 산성은 이성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귀성이라고 불리웠어요. 무슨 성이냐? 대구 쪽에서 그 뭐죠? 금산제인가요? 금산제를 넘어가지고 뭡니까? 그 배가천을 건너기 전에 예적들이 쳐들어오면 금산제에서 바로 이 주산을 보면서 외적의 침입을 알렸다. 그래가지고 주산에서는 귀를 기울여서 그걸 듣고 있었다. 그래서 주산의 별도의 이름이 이산이라고도 불리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가? 주산에는 자기 임금들이 붙이는 주산에는 주산동 고분군이 있는 주산에는 산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 산성은 바로 적의 침입을 알리는, 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 기록이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가야 왕릉에는, 즉 가야 왕릉은 바로 가야 고분군이죠. 가야 고분군의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우리가 가야 고분군에서 오유부위로 가장 탁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고대 동아시아 교류에 있어서 바로 가야 고분군이
허구로서의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가야 그 적어도 3세기 후반의 그림이고 3세기 후반에 개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 회로는 하도 빈번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10년밖에 쓰이지 않은 하천이 황해도, 전라남도 끝 해남, 그 다음에 김해, 스시마, 이키, 규슈 북부 지역, 오사카 지역까지 그렇죠?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바닷길을 한번 오가는 데에 2년 내지 2년 반 걸렸습니다. 한번 오가는데 2년 내지 2년 반 걸린 이 바닷길에 10년밖에 쓰이지 않은 하천, 왕망전이 곳곳에서 출토가 되는 거죠. 이 해를 통한 교역이 얼마나 빈번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성동 고구문에서는 이런 외래의 용어들이 확인이 되죠. 국방유목민족,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마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진식 대금부라고 하는 이 벨트 장식이죠. 그렇죠? 이거 보통 전년부터, 연영 지역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 진에서부터 보완이 돼서 연영 지역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김해 지역에 출토가 됐다가, 일본 육도에 여러 점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 벨트, 버클, 이 협곡의 장식을 통해서 중국과 그리고 가야 지역과 일본 지역을 연결하는 수장 간의 교류. 이건 보통 그냥 장사하는 그 물건이 아니고요. 수장 간의 그 위신제, 권위를 자랑하는 위신제로서 서로 교류가 됐던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로만들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마리산 고궁 같은 경우는 여기 고구려계 통해 마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연화문, 그렇죠? 연화문 맞겠죠? 연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만 바로 맞은편에 의령 같은 데에 아마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말 발걸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갑옷들도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뭡니까? 좀 무식하게 생겼죠. 아마 일본에서 대가와 돌아가셨을 때 구주하기 위해서 보냈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이런 이것들은 야광패라고 하는 조개 국자죠, 그렇죠? 그 국자인데 얘는 오키나와에서와 같은 그런 아열대에서만 서식하는 그런 조개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완제품으로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산도국에서 출토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우리가 고성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거 광형동모죠, 그렇죠? 이거 보통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한식경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그런 거 하면 여기 대가야를 통해 이런 검능형 행역이라고 하는 말 그리개 형식이 있고요. 이거 고유산소이지만 여기서 내려다보면 이거 해양왕국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의 풍락도성에서도 출토가 되죠.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풍락도성에서 출토가 되고, 엊그저께는 그 부여의 쌍문미적에서 바로 뭡니까? 고령 조성 스타일의 이 토기가 출토가 됐었죠, 그렇죠? 여기 부여 쌍문미적은 백제 왕성 유적입니다. 그래서
부여까지 교육을 하고 있었던, 서울까지 교육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밑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그 앞에 지도 보여줄까요? 그 앞에. 네. 이렇게 통해서 지나갈 때에 여기는 김해지만 김해 말고도 이 남해안에 인접해 있는 여러 지역들, 여러 세력들은 여기에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여기 칠지도 명문 같은 경우를 다시 이 일본성이 기록하고 합해서 보면 바로 서울에 있는 백제왕이 일본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남해안에 먼저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가야의 여러 세력에게 길을 안내해라, 외교를 터달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게 여기 일본서기 신공기 기사에 있고, 실지도의 명문을 통해서 실지도가 그런 데에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역시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그런 교류의 허브로서 그런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다음요? 다음요? 1비1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아마 혹시 일본 댁이 아닐까? 그렇죠? 일본에서 시집온 일본 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출토된 인물들이 이치제 보고라고 하는 거, 이치제 보고라고 하는 거, 일본의 니가다라든지 그쪽 밖에 우리는 그런 물건들이고요. 이 이모가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야광회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그런 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런 조개의 글입니다. 또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토된 물건 중에 그 이모가이 폐를 여기 위를 잘라가지고요, 말 장식에 쓰는 물건으로 사용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 열도 또는 요구열, 오키나와 그리고 큐슈 남부 지역과의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요? 아니 앞에. 다음. 여기. 그래서 우리 지금 다문화라고 하지만 일본 서기에는 한자, 타라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일 거 없을 것 같아요. 요 뭡니까? 외인과 가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본 서기에서는 타라코, 가라의 아들, 가라의 애, 가야의 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한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적인 교육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교육도 활발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또 가야의 인민들 또는 가야의 지배층을 구성할 수, 그리고 철기들은 일본 고대국가 외국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영향을 준 게 바로 가야 고문의 오요구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케노가미 고분군이라고 해가지고 큐슈 후쿠오카에서 조금 남쪽으로 있는 아마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전부 메이드 고성이죠. 메이드 고성입니다. 메이드 고성인데 여기에 이런 집게라든지 쇠망치라든지 전부 다 그 대장장이 또는 제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렇죠? 이것과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성 스타일의 토기가 이런 제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출토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거기서 제철에 또는 그 대장장이 단야의 그런 기술들을 전파하고 거기에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고대국가 외국의 형성에 기여를 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토 동쪽에 시가현의 그 비파호 남단에 있는 그런 유적을 수포가 됐는데요. 이거는 뭐 이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디 썼던 건데 이런 방추차도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가야 대장장이들의 무덤도 그 얘기를 했고요. 소가야가 아니고 쇠가야였다 얘기를 했고요. 일본에서도 이건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쇠가야 왕과 외공주의 국제 결혼 그리고 무료협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 방추차 같은 가락바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야 여인들이 묻힌 어디입니까? 고성의 가야 계통의 여인들이 묻힌 이런 무덤들이 일본에서 kyushu 북부 지역에 확인이 되고 있다. 그네들이 살던 무덤의 모습, 마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어디 잡지에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가야통이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태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에 전파를 하는데 그 사이에 가야의 고질 토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도라고 하는 건 가야 토기와 다릅니다. 훨씬 더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1200도나 되는 고온에서 구워져서 그 이전에 있던 중국의 회도와는 다릅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된 가야의 토기는 일본에 건너가서 이 가야 토기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부대는 가야 계통의 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해가지고 고급 만든 짝퉁이 아니고 수입품 그것들. 거의 큐슈에서부터 심지어는 동북지방까지 거의 일본율도 전체에 걸쳐서 출품되고 있는 그런 품목을 보입니다. 역시 이런 재료 기술의 전파라고 하는 거가 역시 이것도 일본 고도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신 또 확인이 어려운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거의 다 했는데 그냥 이거 넘겨 주십시오. 원래 세계遺産에서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는 이제 언제 아우슈비츠 그렇죠? 이후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가야의 고궁은 어디를 봐도 전부 도굴 흔적밖에 없죠, 그렇죠? 진짜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도굴 흔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많은 부분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탈의 양상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궁분 정비를 할 때 그 도굴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개 정도는 좀 교과서적으로 남겨서 보여주자. 도굴된 상태대로 좀 보여주자. 그럼 거기에는 말이에요. 무슨 뭐 삼양라면 그 봉지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무슨 아리랑 담배값이 들어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도굴된 몇 기 정도는 그대로 그 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비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주장을 해요. 근데 다
깨끗하게 예쁘게만 다시 정비해 놓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을 보여주는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건 오히려 세계적인 시야에서는 먹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그냥 그만두고 시간이 원래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이렇게 교수님 2시간 동안 다 치우셨습니다. 1시간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휴식 시간